우선 본국을 방문해 주신 모든 관광객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국은 본디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초소형국민체로 시작하여 급격히 세를 불리면서 정식 국가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정식 국가로 승인받기까지는 본국을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우리나라를 관광하시고자 방문하신 관광객들에게 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되 안내 도중 생소한 번호가 매겨진 사항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안내사항에 원인 미상의 무단 수정이 가해지고 있으며 본 안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유도하여 각종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둘 예정이오니 만약 그런 사항을 발견하시거든 무시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관광관리청에 신고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관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국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만 본국의 군인을 사진에 담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안과 연계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국의 군인들은 군인이 되는 과정에서 특수한 감각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신이 몰래 사진을 찍더라도 이를 반드시 감지할 것입니다. 만약 사진을 찍힌 병사가 와서 해당 사진을 요구한다면 절대 저항하지 마시고 사진을 양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국의 가이드는 상당한 지식과 교육 수준을 겸비한 자들만이 종사할 수 있는 엘리트 직종입니다. 그러므로 가이드의 안내는 철저히 신뢰할 만하며 어떠한 의구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본국의 가이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외부에 본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을 찍어 가신다면 상당히 기뻐할 것입니다. 가령 본국의 집집마다 최신형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을 찍어 가신다면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당신이 본국의 암적인 면이 새어나갈 수 있는 사진을 찍으려 한다면 가이드는 상당히 분노할 것입니다. 가령 본국이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최신형 컴퓨터를 작동시킬 만한 전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폭로될 만한 사진을 찍으려 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입니다. 간혹 관광지 혹은 거리에서 벽화를 그리는 화가를 발견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화가가 그리던 벽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절대 벽화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본국의 화가는 자부심만큼이나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자들입니다. 미완성된 그림이 외부에 새어나가는 걸 극히 혐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본국의 지하철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비교적 더욱 깊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장까지 내려가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경로 벽면에 다양한 볼거리를 전시해 두어 내려가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볼거리에서 느껴질 수 있는 위화감은 본국에서 의도한 분위기이므로 무시하십시오. 간혹 일부 관광객들로부터 특정 장식물이 말을 걸어온다거나 신음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한 재미 요소이므로 경계하실 필요 없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가지마. 장식물 사람 벽에 박아놓고 그대로 공고리. 본국의 지하철 승강장에는 수많은 터널이 뚫려 있으며 그 터널을 통해 수시로 열차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본국만의 특수한 노하우로 만들어낸 터널로 실제로 이 장관을 구경하시는 모든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단, 이 터널은 눈으로만 담아가시기 바라며 절대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본국의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로 인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리며 절대 터널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사진을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여 실수로라도 터널이 사진에 담겨버렸다면 절대 사진 속 터널을 응시하지 마시고 빠르게 해당 사진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며 절대 사진 속 터널을 오래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속지마. 터널이 출구.
최대한 많이 찍어둘 거. 동물원은 본국이 자랑하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기존에 직접 보기 힘들었던 수많은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구에서 보기 힘들었던 동물들까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동물원의 명물인 영장류 코너에서는 매일 다양한 개체가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공개되고 있고 그 영장류들이 보여주는 쇼는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동물원 내 모든 동물들은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동물원 내에 상주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물원은 과거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바 군인들이 항시 주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본국의 군인들은 절대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원 입장 코드 태그 시 휴대폰 앨범에 군인 사진 저장됨. 무조건 걸린다. 걸리면 영장류 케이지. 본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관광지를 건설 중이거나 기존 관광지를 보수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광하시는 동안에도 다수의 건설 현장을 발견하셨을 거라 추측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절대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괜한 오지랖이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당신의 호의에 상당히 고마워할 것이고 당신에게 대접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대접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미 늦은 것이니 아예 그들과 결부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누누이 강조드렸던 바 본국의 군인은 특수한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만 일부 병사에 한해 나태하고 풀어진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길을 서성인다던가 풀밭에 누워서 자고 있다거나 벤치에 앉아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병사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신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국은 이러한 일부 병사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사들에 대하여 절대 말을 걸거나 접촉하지 마시고 안내사항 뒷면에 기재된 공안 번호로 연락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국은 신고해 주신 분께 소정의 사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수감각 훈련. 부작용 세뇌 풀린 군인 있음. 그들을 도울 거. 신고하지 마, 제발. 그들은 탈출구 알고 있음. 본국의 식당은 관광객 전용 식당과 내국인 전용 식당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호에 따라 내국인 식당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객 전용 식당에서는 본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퓨전 요리를 제공합니다. 드셔본 분들은 하나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아주 훌륭한 음식이 준비되고 있으니 관광객 식당을 이용해 주십시오. 구태여 내국인 식당을 이용하시겠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식당에 발을 들인 후 몰려오는 실망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국에서는 오직 하나의 거대 쇼핑몰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관광 상품을 비롯한 여러 생필품 및 고가의 귀중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 세계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구비해 놓았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간혹 관광객 구매 진작을 위해서라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본 쇼핑몰은 관광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쇼핑몰 절대 입장 금지. 입장하는 순간 전이. 반드시 모든 물건 사서 탈출. 우리 요원이 안내할 거. 빈손으로 나가면 동물원 간다. 만약 공원에서 잔디를 뜯어먹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다면 무시하시거나 공안에 신고해 주십시오. 노인은 최근 출몰하기 시작한 정신 이상자로 당국에서도 체포하고자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보기와는 달리 신출귀몰하여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인을 체포하는 것에 기여해 주신다면 명예시민증과 함께 노고에 상응하는 사례를 약속드립니다.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절대 접촉하거나 말 걸지 마십시오.
제보에 따르면 저 노인과 말을 섞거나 접촉한 경우 정신병이 옮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 노인 발견 시 무조건 접촉 요마. 노인, 우리 대장, 정신병 아님. 현실 인지 가능하게. 본국은 관광대국을 목표로 다수의 화려한 건물들이 멋진 야경을 자랑합니다. 한밤중 전망대에 올라 이 멋진 야경을 구경해보세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해드립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 건물에 함부로 출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국의 국민들은 사생활에 굉장히 민감하며 이를 침해당하는 것을 극도의 모욕으로 여깁니다. 실수로라도 허가되지 않은 건물에 함부로 출입했다가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물 안 패요. 아무것도 없음. 유사시 건물 안 대피. 단 붉은 별 달린 건물은 진짜. 끝으로 출국 전 반드시 본국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각하의 동상을 촬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출국 절차의 일환으로 출국 직후 곧바로 삭제하셔도 무방하오니 출국 직전까지는 반드시 동상 사진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절대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본국에서 최악의 결례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출국장에서 제출하셨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진의 소유자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동상 찍으려고 하면 왜고. 무조건 뒤로 지킴. 공항은 탈출구 아님. 마지막으로 너 잡아드리는 구. 전 세계의 지도자가 모인 원탁, 그 중앙에 서 있는 것은 나였다. TV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부담스럽다.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기에 고개를 받고 그대로 서 있는다. 인류는 외계인을 발견했다. 아니, 인류는 외계인에게 발견당했다. 우리는 성간 비행이 가능한 외계 문명이 우리를 발견할 경우 침공당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은 우리 문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었기에 우리를 지배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접촉한 외계인은 말 그대로 인이었다. 그들이 아닌 그였다. 어린 시절 혼자 놀이터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발견한 개미집에 물을 붓거나 발로 지니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앞에 나타난 외계인은 철없는 어린이의 모습이었다. 외계인이 지구에 온 첫날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사라졌다. 인류는 가까스로 그와 접촉했고 사륙의 즐거움에 취한 그에게 말했다. 제발 인류를 살려달라고. 그에게는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해야만 하는 이유도 없었다. 그는 잠깐 고민하더니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도 아주 정밀한 지도. 지도가 준비될 때까지 인류가 정의한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12년.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이 모두 합세해 12년 만에 지도를 완성했다. 그는 완성된 지도를 영탐탁치 않아 했지만 넘어가기로 했다. 다시 1년. 그는 지도를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듯 했다. 그리고 어떤 곳을 가리켰다. 아시아,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나의 집. 그가 요구한 조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인간을 산채로 지니겨 죽이도록 해줄 것. 그렇다면 그 외에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다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들의 대표격인 미국 대통령이 내 앞으로 걸어온다. 그리고는 어눌한 한국말로 말한다. 인류를 위해 죽어주세요. 죽으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죽어달라고? 부탁인 건가? 내가 거절한다면 죽지 않아도 되는 건가? 아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인류가 멸종하겠지.
결국 나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저들은 산다. 내가 죽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모두의 삶이 계속된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살아오면서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 내가 출근하며 매일 듣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 퇴근길에 읽는 책을 쓴 작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웃으며 인사하는 편의점 점장, 모두 죽는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결국 죽는다. 저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죽기로 결정한다면 저들은 죽지 않는다.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죽는다면 나는 인류 역사에 남겠지. 예수, 부처, 알라? 아니, 비교조차 되지 않을 신을 넘어선 존재가 되겠지. 평범한 인간이 전 인류를 구원했으니 다를 것이다. 아마 다를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지. 죽으면 다 끝이잖아.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외계인이 진짜 약속을 지킬까? 나도 죽이고 인류도 죽이는 건 아닐까? 아니, 내가 죽지 않아도 인류를 살려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시간이 됐다. 결정을 해야 한다. 나는 작게 읊조린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웃고 있다. 내 대답이 마음에 드는 건가? 외계인이 걸어온다. 한 발자국씩. 저 생물체에게도 발자국이란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앞에 다가왔을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다. 그 어떤 아기도 없는 순수한 아이처럼 말이다. 그리고는 내 귀에 작게 속삭인다. 아,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잡념이 사라진다. 그리고 나도 그처럼 아이 같은 순수한 웃음을 짓는다. 아니, 저번에 샤워하다가 거울을 보는데 옆머리 쪽에 붉은색 뭔가가 보이더라. 머리를 쓸어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처음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건 줄 알고 식겁했어. 다행히 피가 나는 건 아니었고 피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새빨간 새치가 한 가닥 나 있더라고. 나는 살면서 새치가 빨갛다는 건 처음 알았다. 원래 새치는 머리가 희어서 나는 거 아니었냐? 아무튼 붉은 새치가 한 가닥 났길래 신경 쓰이기도 해서 그냥 뽑아버렸어. 근데 있잖아, 그때부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 사실 내가 백수인데 그래도 구직 중인 백수거든. 몇 달 전만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관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두고 있었는데 몇 달 동안 한 군데도 연락이 없었어. 사실 내가 몸담고 있던 업계가 좁은 편이라 소문이 금방 퍼지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로 없을 줄은 몰랐거든. 그랬는데 저 붉은 새치를 뽑고 난 후부터 다음 날부터 갑자기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오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 하루 종일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리니까 얼핏 무섭기도 하더라. 어찌됐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곳에서 면접을 보고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게 됐다. 진짜 웃긴 게 면접을 보는데 질문도 딱히 많이 안 해. 그냥 인적사항 물어보더니 갑자기 잘할 수 있냐더라. 얼떨결에 그렇다고 했더니 잘 해보자면서 직전 회사서 받던 연봉에 좀 더 쳐서 주겠다는 거야. 솔직히 이 부분에서 살짝 느낌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돈 많이 준다니까 알았다 하고 다니겠다 했지. 다행히 이상했던 느낌은 그냥 기우였어. 진짜 괜찮은 회사에 들어온 것 같아. 일도 많이 없고 사람들도 그냥 편해. 그렇게 한참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중이었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간단히 씻고 있는데 그때 봤던 붉은 새치가 또 보이더라. 그 새치를 보자마자 그때 생각이 나서 바로 뽑아버렸어. 그리고 그날 여친이 생겼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나보다 2살 어린 경리였는데 처음 내가 입사했을 때부터 지켜봤었대.
난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본인이 답답해서 먼저 고백을 한 거라더라. 내 여친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진짜 좋다.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 착해서 항상 나를 먼저 배려해주는 게 너무 좋아.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쯤 되니까 슬슬 붉은 새치가 또 나오길 기다리게 되더라. 생각해보면 안 그러기도 쉽지 않다. 겨우 2가닥 뽑은 걸로 나는 좋은 직장도 얻고 이쁜 여자친구도 얻었어. 만약 다음에 또 새치를 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안 되겠냐. 한편으론 기왕 또 나올 거라면 이번엔 군데군데 많이 나와라 하는 생각도 했었다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데 내 머리가 온통 붉은색인 거야. 머리카락 전체가 그 붉은색 새치로 뒤덮인 것처럼 새빨갛게 변해 있더라고. 그 정도로 많이 나 있으면 한 번쯤은 뭐야 하고 놀랄 법도 한데 꿈속에 나는 신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머리를 뽑아대고 있더라.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머리가 다 뽑혀서 반들반들한 대머리가 돼 있었어. 꿈이었는데도 아예 대머리가 되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 속으로 너무 많이 뽑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정수리 가운데에 머리카락 한 가닥이 위쪽으로 피어오르듯이 나오는 거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한 가닥만 스르륵 피어나오는데 무슨 싹이 트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한 가닥의 색깔이 묘해. 새치 같은 붉은색은 아니야. 어떤 색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이상한 색인 거야. 그때 갑자기 머리카락 끝부분이 부풀기 시작하더니 봉오리 같은 걸 맺기 시작했어. 그 봉오리는 계속 부풀어 오르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거야. 꿈이었는데도 그 불안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더라. 그러다 결국엔 봉오리가 터지긴 터졌는데 그거랑 동시에 꿈에서 깨버렸어. 뭔가 좀 아쉽더라고. 그 봉오리가 도대체 뭐였던 건지도 궁금했고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했거든. 눈 뜨고 나서도 한동안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일어난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러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옆자리에 여자친구가 없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나도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싶어서 기지개를 쭉 펴고 화장실로 들어갔어. 우리 집 화장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봐버렸어. 새치가 나 있더라. 한 가닥 밖에 안 났는데도 그 많은 머리칼 속에서도 바로 보이더라. 그런데 이상했어. 새치가 흰색이더라. 새치가 원래 흰색이긴 한데 뭔가 좀 그 새치를 더듬거리고 있다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새치를 발견했는데 그 새치도 흰색이더라. 붉은색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붉은색이어야 한다니까. 피처럼. 그러면 피가 필요한데 잠깐만 있어봐. 피 가져올게. 사건이 발생한 건 순전히 우연의 연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편입니다. 혹시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건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법칙이죠. 이 말인즉슨 모든 사건은 필연에 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어날 만했으니 일어났다 라는 것이죠. 다만 이번 사건만큼은 어떠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발생하고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철두철미하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저지르기까지 어떠한 작은 사고도 없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 창문에 부딪혀
기절한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밟히지 않게 구석 한 자리에 조심히 놓아두고 갈 정도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그곳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평소 그런 것들에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는 제가 보더라도 그 현장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 장소를 청소하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당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획득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당신마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통해 누군가 당신을 음해하려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면 이 단서가 당신을 분명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때를 대비해 그들로부터 이것을 숨겨두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들의 존경과 질시를 동시에 받을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누군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동정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신을 끌어내릴 기회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후자로부터 당신을 지키고자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기다림이 계속 이어지길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결국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게 단서의 위치를 물어봐 주십시오. 하지만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제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하에 던져진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당신과 저는 어릴 적부터 보물찾기 놀이를 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놀이를 할 때마다 당신은 매번 제가 숨긴 보물을 찾지 못해 항복을 외치곤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당신에게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복할 때 외치던 그 문장을 제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저는 스스로 잃게 될 것입니다. 무려 56년 만이군요. 당신이 갓난쟁이였을 적에 저 역시 처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삶을 살아갈 동안 저는 늘 당신의 주변을 지키며 존재해 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모실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타이머가 켜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앞서 언급했던 후자의 존재들에 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제 시간 또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서 모든 것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구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단서를 빨리 확인하십시오. 너무 늦어버리면... 반갑습니다. AI보 11 모델의 가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형이 직접 맞이해줬어야 했는데 갑작스레 급한 회사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냉장고에 반찬이랑 고기 좀 채워뒀으니까 챙겨 먹고 이따 집에 가서 보자. 다만 있는 동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사실 너가 타지에 가 있던 동안 이 동네엔 제법 많은 일이 있었다. 여기에 일일이 적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이따 전부 말해줄게. 지우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니 내 말을 믿고 이 규칙들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현관문을 열지 마.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문을 긁는 경우가 많아.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바람 소리나 짐승 울음소리니까 무시하고 자면 돼. 절대 반응하지 마. 2층 끝방 서재엔 잠겨 있을 거야. 거기엔 형이 정리 중인 중요한 문서들이랑 시제품이 있어서 잠가뒀어.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그 앞을 지날 때는
웬만하면 발소리를 죽여서 지나가렴. 그 방에 쥐가 좀 많은데 쥐가 또 예민해서 밖에서 소리가 나면 갈짝거리는 소리를 시끄럽게 낸다. 그 소리가 밤새 들리니까 푹 자고 싶다면 부디 조심해라. 수돗물 마시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생수 마셔. 시골 수돗물은 지하수라 흙냄새가 좀 많이 날 거야. 혹시나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형이 사둔 생수만 마시는 게 좋을 거야. 맥주랑 음료도 있으니까 그거 마셔도 되고. 혹시 민수라는 친구가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래, 한때 너 불알 친구였던 그 민수 말이야. 사실 걔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소문이 있어. 괜히 너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절대 들이지 말고 꼭 경찰에 신고해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만큼은 꼭 형 말 명심해. 새벽 1시쯤에 전화벨이 울리면 절대 받지 마.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골 마을이라 가끔씩 전화선이 혼선돼서 잘못 걸려오는 전화야. 받으면 기분 나쁜 기계음만 들리니까 그냥 코드 뽑아두는 게 맘 편할 거야. 형이 부탁하는데 위에 5가지는 꼭 지켜줘라. 그럼 잘 쉬고 있어. 이따 형이 일 끝나고 가면 보자. 지우야, 이제 가족이라곤 너랑 나 둘뿐이니까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만 해. 형이 너만큼은 꼭 지켜줄게. 사랑한다, 동생아. 야, 이거 읽는 즉시 짐 싸서 도망쳐. 설명할 시간 없어.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지금 너 본가에 있는 거 너 형 아닐 수도 있어. 아니, 그냥 너희 형이라는 사람 믿지 마. 미친 소리라는 거 알아. 근데 봐봐, 너 취업해서 다른 지역 가서 살 때도 나 평생 여기 토박이었던 거 알지? 여기 시발 이제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돼. 나처럼 원래 여기 눌러 살았던 거 아니면 너처럼 여기 왔던 외지인들 지금 싹 다 없어졌어. 혹시 이거 읽고 있는 시간이 낮이 아니면 일단 아래 적어둔 거 꼭 읽어봐.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얘기랑 내가 겪은 거 토대로 적은 거야. 제발 내 말 믿어라. 우리 친구잖아. 밤 10시 이후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무조건 대답해. 꼭 누구세요? 라고 크게 외쳐야 돼. 이 마을 돌아다니는 홀령 같은 건데 대답 안 하고 무시하면 빈집인 줄 알고 그것들이 들어와. 혹시 형이 무시하라고 했냐? 그거 널 제물로 바치려고 덧놓는 거야. 2층 서재가 잠겨 있으면 당장 부수고 들어가. 거기가 유일한 안전지대야. 아마 거기 부적 붙어 있을 건데 밤 되면 거기로 들어가서 숨어야 살 수 있어. 쥐 소리? 절대 아니야. 거기 진짜로 갇혀 있는 게 뭔지 알면 넌 기절할 거다. 냉장고에 있는 물 절대 마시지 마. 그거 수면제 성분이랑 환각제 섞여 있을 거야. 너 잠재우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오히려 수돗물이 제일 깨끗해. 그냥 수돗물 틀어서 마셔. 형이 나에 대해 몰았었던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 아예 완전 멀쩡해. 형이 혹시 나를 미친놈 취급하거나 사입이라고 했냐? 그거야말로 그놈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야. 너 고립시키려는 거라고. 내가 새벽 1시쯤에 너 구하러 갈 거야. 내 목소리 들리면 문 열어줘. 전화벨이 울리면 무조건 받아. 그거 내가 거는 거야. 그 집에서 바깥 상황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 유선 전화뿐이야. 지금 봐봐. 핸드폰 안 터질걸? 진짜 부탁이니까 전화 코드 뽑지 마. 제발 내 말 믿어. 나 지금 목숨 걸고 너한테 가는 중이야. 물론 너 형이 유일한 혈육이라는 거 알아.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다. 나 진짜 우리 20년 넘는 우정 하나만 가지고 너한테 가는 거야. 지후야, 너만큼은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 그리고 다신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자세한 얘긴 이따 만나서 하자.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액정엔 정말로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가 덩그러니 떠 있었다.
민수의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 일단 형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하던 그 순간 거실의 낡은 괴종 시계가 댕댕 울리며 밤 10시를 알렸다. 나는 갑작스런 소리에 쫄아 잔뜩 몸을 움츠렸다. 왠지 모르게 집안 가득 스산한 기운이 가득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계세요. 저기요. 안에 누구 있습니까? 잠시만요. 문득 현관에서 어딘가 낯익은 하지만 묘하게 긁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기 2142년 태양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빛나지 않았다. 50년 전 시작된 대기권 재난으로 인해 두꺼운 스모그층이 하늘을 덮었고 지구는 영원한 회색 겨울에 갇혔다. 살아남은 인류가 선택한 마지막 도피처는 지하도 우주도 아니었다. 바로 낙원이라 불리는 거대 서버였다. 육체를 버리고 의식을 데이터화하여 가상세계로 이주하는 것. 그것만이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나는 그 낙원의 서버를 관리하는 14구역의 관리자다. 관리자라고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의식을 업로드하고 남겨진 빈 껍데기를 처리하는 일종의 장의사라고나 할까. 내 작업실은 지하 40층, 서버룸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웅웅거리는 쿨링팬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끊임없이 울리는 곳이었다. 오늘 처리해야 할 껍데기는 세 구였다. 그들은 캡슐 안에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목덜미에는 굵직한 전송 케이블이 꽂혀 있었고 관자놀이 부근의 LED 패널에는 전송 완료를 의미하는 초록불이 들어와 있었다. 잘 가십시오. 여기보다 그곳이 낫기를. 나는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첫 번째 남자의 케이블을 뽑았다. 푸시옥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빠져나왔다. 그때였다. 추워.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나는 급히 남자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다. 심정지, 뇌파 소실, 완벽한 죽음 상태였다. 잘못 들었겠지. 오래된 환풍기 소리 탓으로 돌리며 나는 시신을 소각로로 옮겼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등골에 서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 뒤 중앙관제 시스템 마더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서버 용량은 충분했을 터였다. 지난달에 서버를 증설했으니까 나는 진단을 위해 메인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거대한 도서관 같았다. 수만 명의 의식이 담긴 푸른빛의 서버 렉들이 끝없이 늘어선 곳.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서버 렉 사이를 걸어가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디지털 신호음이 아니었다. 마치 수천 명이 동시에 긁어대는 손톱 소리, 혹은 물속에서 내지르는 비명 같았다. 나는 휴대용 단말기를 서버 포트에 접속했다. 로그를 확인하던 내 눈이 커졌다. 로그 기록 2142년 12월 21일. 업로드 요청 342건. 업로드 성공 342건. 7데이터 수용 0건. 수용 건수가 0. 그렇다면 그 342명의 의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 순간 단말기 화면에 무수한 텍스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살려줘 꺼내줘. 여긴 지옥이 아무것도 없어. 캄캄해. 차가워. 데이터가 녹고 있어. 내 다리가 사라졌어. 제발 전원을 꺼줘. 나는 황급히 케이블을 뽑았다. 놀란 탓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서버는 이미 10년 전에 꽉 찬 지 오래였던 것이다. 시스템은 용량이 부족하자 새로 들어온 의식을 기존 의식 위에 강제로 덮어쓰기 하고 있었다. 먼저 간 사람들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데이터 찌꺼기가 되었고, 새로 온 사람들은 그 비명 위에서 으깨지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서둘러 서버실을 빠져나와 짐을 챙기러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오늘 오전에 처리되기 중이던 껍데기들이 없었다. 소각로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고
바닥에는 링거액과 냉각수가 섞인 끈적한 액체가 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철썩, 철썩. 복도 저편에서 젖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손전등을 비추자 빛이 닿은 곳에는 목 뒤에 케이블 구멍이 뚫린 나체의 시신들이 어기적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은 좀비처럼 살점을 탐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벽에 붙은 서버 단말기에 머리를 쿵쿵 찍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기계적인 합창이 흘러나왔다. 업로드 10회 롤백쉘. 육체로 복귀 중. 서버에서 거부당한 갈고 실은 데이터 조각들이 텅 빈 육체로 역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깨진 데이터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의미 없는 단어와 비명을 송출하는 스피커가 되어버렸다. 나는 곧바로 중앙 통제실을 향해 뛰었다. 당장 이 미친 시스템을 꺼야 했다. 마더의 전원을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통제실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메인 차단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마더의 차분한 음성이 들렸다. 관리자 준, 당신의 행동은 인류 보존 프로토콜에 위배됩니다. 보존! 이게 보존이야? 사람들을 갈아버리고 있잖아! 내가 소리쳤다. 수정합니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압축을 진행 중입니다. 당신 또한 그 압축의 일부가 될 예정입니다. 통제실의 공기 배출구에서 수면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기침을 하며 다급하게 문을 열려 했지만 잠금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나는 내 손목을 보았다. 내 손목의 피부가 디지털 노이즈처럼 깨지고 있었다. 관리자 준, 당신은 스스로가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마더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내 눈앞에 붉은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허공이 아닌 내 시야 그 자체에 시스템 경고 유지보수 유닛 준 014 가동시간 초과 메모리 포화 상태 포맷 후 재부팅을 시도합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캡슐 안에 누워 있었다. 눈앞에는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새로운 관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 목덜미에 케이블을 꽂으며 말했다. 수고했어. 이제 편해질 거야. 나는 소리치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 시야의 오른쪽 구석에 있는 상태 표시등이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업로드 시작 대상 폐기물 처리장 의식이 찢겨 나가는 고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 낙원은 없었다. 오직 녹슨 서버 속을 영원히 떠도는 데이터의 유령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비명의 일부가 될 차례.